이 스위스는 시민의 뜻이 나라의 살림살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구태여 시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민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미국도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시민권을 받았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어떠냐면은 독일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 시민이라는 것이 바로 의무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주민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실은 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에 그 동네의 읍면동에 주민으로서 신고를 하면 그냥 주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주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외국인 들어와서 우리 동에 주민으로 신고를 하면 그분은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여기는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주민은 본래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중앙집권 국가이면서 나라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것이고 주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해서 제가 구태여 시민이라고 드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쪽에서도 주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주민들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해서 그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려듭니다. 연방주의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명예공직, 직접민주주의 아마 다들 지난 여행 시간 속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특히나 재정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는 연방주의, 그다음 보충성의 원칙,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겠고 명예공직은 따로 이 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뜻이 공공의 살림살이를 지배하는 나라이다.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마을 총회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위스는 마을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읍면 자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읍면이 여기 서구청처럼 자치 권한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읍면을 그쪽 나라에서는 개마인대라고 하는데 이 개마인대를 이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냥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이 다른 게 아니라 읍면단입니다. 읍면 총회에서 무엇을 살림살이를 다 결정을 한다. 살림살이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 자체를 누가 결정을 한다? 시민이 결정한다. 우리나라 서울도 서울시가 세율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조세법이 따로 있죠. 그건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여기 읍면보다는 권한이 잽도 안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누가 승인을 한다? 이분들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합니다. 우리는 서구청에서는 예산 승인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죠. 결산을 승인합니다. 또 어디서 결산을 승인합니까? 의회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스위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결산을 승인을 했다. 주요 사업입니다. 이 주요 사업은 다름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이건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금액이 크면
누가 결정을 한다? 시민이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뭐 무슨 뭐 복지 사업을 하자, 아니면 어디 뭐 다리를 만들자, 집을 짓자, 뭐 도서관을 뭐 세우자, 뭐 비행장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에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여러분들 아시죠? 공유재산이 뭡니까? 공유재산, 무엇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국어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뭐라고 합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유재산은 그럼 어디서 가진 재산 같습니까? 서구청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들을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매입합니다. 서구청에서 꼭 필요한 부지가 필요했어. 뭐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아니면 뭐 도서관을 지으려고 매입을 한다. 큰 돈이 들어가게 되죠. 매입한다? 누가 결정한다? 시민이 결정한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 팔아 갈아치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각 역시도 시민이 결정한다. 이러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상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해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다 어디에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연방은 슬슬 연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연방의 살림살이 역시 주요한 사안입니다. 주요한 사안. 매일같이 흐르는 살림살이가 아니라 주요한 사안들은 누가 결정을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니까 누가 결정을 한다? 시민이 결정한다. 예입니다. 올해 19년 5월 19일 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있었다. 이 국민투표에서 투표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운트네멘슈토이어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운트네멘은 기업을 말해요. 슈토이어는 세금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본래 이 법인세 부분과 특히나 기업세 부분이 국제 수준에 한참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위 말하는 EU 국가뿐만 아니라 OECD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압력을 받아왔어요. 한 7, 8년 이상 계속해서 니네들 세율 너무 약하고 세계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기업은 니네 나라로 다 가고 있다. 올려라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걸 이렇게 압력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연방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올려야 안 되겠느냐? 올려야 안 되겠느냐? 국민들이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하니까 계속 이제 뭐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떠냐면은 정말 EU 쪽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니네들하고 교역 문제로 가지고 딱 크레인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알았던 거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거절할 만큼은 거절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허락을 안 해주면 나라 살림살이가 흔들린다. 해서 인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은 조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Altes Hindernis Versicherungs 피난지어름이라고 해서 연금보험과 우리는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0.3% 여러분들한테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8년 이상 계속 거절되어 왔던 겁니다. 0.3% 올리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위스 재정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법인세 부분 쪽에서 이 국민연금보험을 재원이 되는 게 이제 법인세 쪽에서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렇게 이제 그 상향 조정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은 기업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 자동적으로 법인세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합니다. 뭐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서 이건 역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왼쪽에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름이 아니라 보험 그거는 현금급여와 관련된 사안이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해요?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왼쪽 이제 아래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바펜스레이트라는 겁니다. 바펜은 총기를 말합니다. 무기, 총기를 말하고 레이트는 권한, 그러니까 총기 소지에 관한 권한이 되죠. 이 부분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걸 이제 그 투표에 붙입니다. 이건 역시 약 한 10년 이상 계속 꺼왔던 일입니다. 1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되는 거죠. 이제 물어익어야 이제 애들은 결정을 하지, 물어익지 않으면 결정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이 총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예. 워낙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미국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아, 그렇습니까? 그건 금시초문인데. 제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1등 국가는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총기 소지가 가장 크다는 것은 아마 금시초문일 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민병제도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어디냐면은 이게 일정 연령에 있어서는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도 그냥 민병으로 모집이 돼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 다 총기를 갖고 있습니다. 동원령 내리면 바로 총 들고 바로 나가는 거죠. 해서 이러한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혀 끄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해서 이제 이게 자기들로 보면은 개인의 총기 소지가 국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는 내가 지키는데 왜 내가 지킬 이 나라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이 총기를 갖다가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에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이 몇 개인지는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개인 한 사람이 실탄을 소지할 수 있는 게, 상시 소지할 수 있는 게 10발로 제한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탄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총기는 그냥 가집니다. 총이 있어도 뭐 실탄 없으면 그거는 뭐 그냥 딱 애들 그죠. 장난감이죠. 해서 10발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해서 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연방에서 하는 살림살이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 주요 사안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시민이 직접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해서 연방의 주요 정책적 사안 역시 시민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스위스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기업세 부분이나 연금 보험에 관한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방의 조세에 관한 하는 모두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조세와 재정에 관한 사항들은 스위스 연방헌법 제3장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세 법률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써놓은 게 없어요.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서는 법은, 입법은 어디에 속한다? 국회에 속한다 해서 직업 정치인들에게 몽땅 다 몰아줘 버립니다. 국민들이 손을 못 대게끔.
어느 단계에서 서구청에는 뭐 이런 세원을 가질 수가 있고 뭐 조세, 뭐 세목이 이러하고 이런 게 들은 헌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연방 헌법 자체에 조세에 관한 사항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주요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은 모두 의무적 국민투표 대상입니다. 헌법에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조세에 관한 걸 바꾸거나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헌법적인 이제 기반 위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국민들이 뭘 알아서 뭐 가만히 있으니 뭐 가마떼기로 하나 국민을 아니죠. 우리 배울 만큼 배웠고 그만한 지혜도 있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대단합니다. 스위스 사는 것보다 더 대단할걸요. 예.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한테 나라 살림살이 맡기면 뭐 큰일 난다는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게 빨갛게 해놓은 게 스위스고 또 빨갛게 해놓은 게 한국인데 국민 1인당 개인 소득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50만이 안 됩니다. 50만이 안 됩니다. 50만이 안 되는 그냥 하나의 도시인데 몽땅 금융업만 해요. 돈 장사만 합니다. 일수돈 장사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일수돈 장사를 해서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외하면 그 다음이 스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미국도 잘 사는 나라고 독일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스위스하고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의 3배, 2배는 훨씬 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보다 훨씬 잘 씁니다. 우리나라랑은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뭐 스위스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이, 시민이 실제로 주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이성적이다. 왜?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주인 아닙니까? 왜 주인입니까? 세금을 납부하니까. 세금을 내서 나라의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주권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고용주가 어떻게 해요?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죠.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재원을 우리가 다 투자를 다 하죠.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인인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직접 관여하는 거. 작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위스는 면적이 작다. 예. 당연히 작습니다.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복한 나라다. 예, 스위스 작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위스는 굉장히 큰 나라다. 굉장히 큰 나라다. 땅덩어리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인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하는 역할을 보자는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거인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작지만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하는 역할은 대단하다. 굉장히 큰 나라다. 나라 전체의 GNP를 보더라도 G20개국이라고 있습니다. G20개국이 뭡니까? 가장 경제력이 왕성하고 힘센 나라, 20나라. 그걸 말하거든요. 스위스가 국민 총생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19번째. 20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스위스가 G20개국은 아닙니다. 그 회원국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력이 있죠. 거기다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게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름이 아니라 혁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혁신이 다른 겁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져야 이게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쟁력은 결국은
우수한 인재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 우수한, 어느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하나의 기준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노벨상이라고 한다면, 노벨상 생기고 나서 이 나라가 받았던 노벨상은 26개다. 미국의 교육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게임이 안 되려고 해서 이 나라가 사실은 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스위스 여러분 보시면은 스위스 뭐 해서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 정밀공업 중요하죠. 예. 또 뭘로 이렇게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금융. 예. 또 관광은 안 나옵니까? 관광도 많이 나죠. 관광. 예. 그게 스위스에서 주요한 산업인 건 맞습니다. 예. 맞지만 관광업이 또는 이 금융업은 사실은 제법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금융, 그 다음에 이 정밀공업,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관광 수입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10한 2, 3%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약 80%가 넘는 그 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계세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큰 나라 두 번째. 그거 보시면은 스위스는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규 교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잠시 요 보니까 엄청난 기라성 같은 이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의 나라입니다. 읽어보면 스위스는 네슬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슬레 모르시는 분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죠. 제가 왜 이제 발 들어보라고 그러냐면 발을 들려니까 부끄러운 게 아무도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슬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유제품. 이 네슬레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처럼 스위스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 세계 전체를 들었다 놨다. 이 네슬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제품 회사이고 이게 제너럴 모터스, 필립 모리스 이런 것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나라이고 매출액의 성장폭이 가장 큰 기업이 네슬레라. 왜 그러냐? 자동차는 항상 뭐 그래도 2, 3년은 타잖아요. 근데 밥은 먹는 거는 오늘 먹고 오늘 많이 먹고 내일 아예 안 드십니까? 계속 먹어야 돼요, 이거는. 해서 네슬레, 그 다음에 아베베, 홀심, 신젠타, 스위스비, 리치몬드, 스와치 그룹, 아데코, UBS, 노바티스, 그린코어. 이런 기업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다국적 기업, 얘네들이 뭐 세계 돈을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작은 나라입니까? 국민이 결정해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런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스위스가 아까 하이디 우리 관광 그랬는데 스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토의 뭐 70% 넘게가 뭐 산이라 그러지만 쟤네들은 훨씬 더 하죠. 전부 산이에요. 산입니다. 그 산도 만년설로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곳들인데 어떻느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혜, 그것이 나라 발전과 사회 발전의 하나의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라는 거죠. 저 나라도 직접민주주의, 준직접민주주의죠. 저기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각 주에 주지사 있고 다 강요들 다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사안들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면서 시민의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그 동력을 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작지만 굉장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 세계에서 항상 1등인 나라예요. 보시는 거 같습니다. 예.
13년도부터 16년까지 데이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서비스 자료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17년도 통계청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3년도부터 16년까지 이제 그 먹고 살만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행복 지수들을 이렇게 쭉 내놨어요. 거기에서 서비스는 항상 1등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하위이고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칠레와 2016년을 기준해서 볼 때의 칠레와 멕시코보다도 낮았다. 칠레, 왜 칠레입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칠것 받고 칠레.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멀리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던가? 이게 과연 우연인가?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행복 지수가 낮아졌던 게 우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필연이다. 필연이었다. 왜 필연이었는가? 나라 살림살이를 나는 열심히 세금만 납부하고 여러분들 밤낮 주야로 여러분들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밤에 세금 내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맹세히 대학 교수인데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공갈 치겠습니까? 밤에 세금 내셨습니까? 술 먹을 때 내죠. 술 드실 때에. 그럼 술 드시고 난 이후로는 세금 안 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한겨울에 보일러는 그냥 공기로 돌아갑니다. 맞죠? 한여름에 에어컨은 그냥 얘는 물로 돌아갈까? 그러면은 물은 화장실 밤에 자다가 이렇게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변기 물 내리면 그건 공짜입니까? 뭡니까? 부가가치세라고 말하는 부가가치세 안에 10%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제 사실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국민은 못 탔지. 이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이 정부 예산을 보면 본예산만 하더라도 469조 원이었다. 거기다가 이번 추경 때에 5조 8천억을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4조 원 또는 5조 원 정도 된다. 1조 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억 단위로 하면 1조 원은 억 단위로 하면 얼마입니까? 저도 1조 원을 안 가져가고 만억이죠, 그죠? 만억. 왜 그러냐면 1,000억 하고 나면 그 다음에 9,999억 원 하면은 졸업가니까 만억이라는 거예요. 만억의 몇 배라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정부에 만억 곱하기 475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이게 조세 부담 이거는 딱 세금입니다. 여기에다가 연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보험 같은 거 그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0조 원 정도 된다. 530조. 이게 530조 원이 세금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그걸 다 합치면은 우리 국민 개인당 어린애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은 우리나라 GNP 대비 28%.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대기업들은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그냥 평균을 딱 내면 우리 국민 개인당 딱 태어난 애부터 돌아가시 직전에 계시는 할아버지까지 다 합치면 뭐냐면 이게 28% 부담. 그러니까 100을 벌은 것 중에서 얼마를 100원 벌었으면 28원을 1000원을 벌었으면 280원을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국민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냐 하면은 정치인분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살림살이가 우리로부터 멀리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님, 어떤 님? 사랑하는 님? 그건 아니고 사랑하는 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마누라한테 다 말하면 되지, 그죠? 그게 아니죠. 님, 대통령님,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이게 엄청나죠, 그죠? 예, 물론 그 외에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님인데 대통령님께서 위만 이제 임명을 한 각부 장관들과 그 캐비넷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뽑을 때는 대통령을 뽑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멀리 계신 분에 의해서 살림살이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멀리 있으면 우리 뜻과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뜻과는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돌아갑니까? 와즈라노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와즈라노 뭐하노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가까이에 가져오자. 일단은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방분권하자는 겁니다. 지방분권하자. 멀리 있는 살림살이를 서구청에 갖다 놓자. 이게 지방분권이라면 그러면 서구청에 갖다 놓으면 다 되나?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릴 때에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할 때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니죠? 결산을 승인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니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죠? 매각할 때도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다시 주민 가까이에 가져오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민주권이고 주민자치고 주민참여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 큰 이유, 그 목적, 의의를 찾는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위서의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 저 정신 나갔나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럼 제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을 뿐이고 우리가 서위서처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게 최소한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방향점으로 가지고 그리고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살림살이를 가까이 가져오고 거기에 동시에 우리의 뜻과 가까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차지가 활성화된다. 스위스에서 이제 이 조세입니다. 보면 연방세 있고 주정부세 있고 지방자치단체세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조금씩 겹쳐요. 연방에도 있고 주정부에도 있고 자치단체에도 있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쭉 다 겹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소득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쭉 다 걸쳐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죠. 예. 여기는 이제 그런데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 소득세가 시군세입니다. 그런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서구청세가 아니고 어디세입니까? 대전시세입니다. 시세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완전 전공은 제가 이 재정 쪽이 완전 재정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청장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본인도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살림살이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얻어봐야 돼요. 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그래서 다 시에서 주거나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도 단위에 있는 여러분들 군 이거 뭐 우습게 보이시죠? 안 그래요. 사무 분야도 도시계획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건 공간계획에 관한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들이 다 그분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님 그 권한은 없습니다. 누가 다 가지고 있냐? 시장님이 다 갖고 계세요. 대전시장님이 다 갖고 계세요. 주로 이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이제 큰 비중을 구청 같은 경우는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좀 이중적인 게 많아요. 이게 서비스의 조세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에도 내고 어디도 내고 어디도 내고 이러는 것들이 뭐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원인적으로는 자치권한이 굉장히 강하면서 조세 권한 자체가 연방이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연방은 아예 헌법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걸 연방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무조건 국민투표에 다 붙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도 그러하고 이 자치단체도 그러하고 조세를 갖다가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과세 표준이나 과세 대상을 갖다가 그리고 세율을 결정하는데 전부 다가 주민이 다 결정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자율권이 워낙 높다 보니까 중복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한 번씩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비스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뭐 이중과세하는 나라 그런 나라 무슨 뭐 대단한 나라.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랑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저렇게 이중적이어도.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다 정하게 되어 있는 거를 저기는 자기들 알아서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면 더 거두기 위해서 세목을 또 만들고 필요 없으면 우리가 그냥 결정을 하는 거니까 필요 없으면 그거 너 부담돼 치워 그러면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주로 여기 이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재산세 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방은 소비세가 주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 소득세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는 전부 다 국가 거예요. 소득과 관련된 여러 세목들 다 국가 겁니다. 소비세도 물론 다 국가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방 소비세라고 있죠. 예. 이제 그것만 이제 이번에 지금까지 전체 부가가치세에서 11%만 이제 그 시도세로 돼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었습니까? 4% 포인트 신장돼서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 소비세가 이제 15%가 됩니다. 4% 올랐어요. 뭐 이 정부 내에 21%까지 가자고 그런다고 그게 목표인데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세가 본래 소비세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나라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세 그게 이제 제가 밤낮으로 막 낸다는 게 이게 바로 소비세인데 그래도 소득세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7배입니다. 소득세가. 그래서 수도권에 많은 돈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게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사람도 많이 사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세분이 집중되는 면이 있어요. 해서 여기에서 서비스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돈이 큰 거는 어디 거다? 지방정부의 조세이고 상대적으로 조세 규모가 수입이 작은 게 연방 거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저것 지금 몽땅 다 정보 다 가져가니까 뭐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어쨌든 저라는 게 기본 시스템.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방정부와 연방과의 이 재정 수입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연방의 재정 수입입니다. 조세를 통해서 거두는 중. 이게 한 34% 정도 됩니다. 연방이 34%. 그러면 나머지는 주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하는 지방정부 거죠. 66%입니다. 우리나라는 8대2 사죠. 지금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연방이 내는 정부죠. 정부인데 얘네들은 34%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지방정부 66%.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막대 그래프가 가장 깁니다. 이게 주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주정부 위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정부 위주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느 단위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보면 읍면에 해당한다는 동원 저쪽에는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시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엄면입니다. 예. 해서 이 주정부 위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세도 보면은 조세 수입이 주정부가 결국은 평균 따져보면 한 43% 정도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이제 나라로 보면은 이렇게 연방 있고 주정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있으면은 어떠냐면은 허리 부분이 이제 저처럼 허리가 이제 배가 얘가 뚱뚱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보면 건강 안 한데 어쨌든 여기가 중부정선이 날씬해져야 이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표주박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위로 다 가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게 다름이 아니라 조제 시스템에서 나타난 겁니다. 해서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 주가 위주로 된다 그러는데 인구수로 딱 따져보면 내나 서구청 수준이죠. 왜냐하면 주정부 인구 해야 뭐 30만, 4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구청, 제법 한 중급 정도 되는 도시, 그게 주예요. 해서 이제, 그리고 엄면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뭐 동이죠. 동 같은 경우에 가서 동이 그만한 재정력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정부 위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과 스위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요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빨간 게. 그 다음에 독일이 보시면 한 55%가 지방정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66%.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냥 파란 선익입니다. 정부가 다 알아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41%가 연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꾸로입니다. 연방이 작고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많게 되어 있는. 근데 얘를 합쳐보면 100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왜 100이 안 나옵니까? 스위스는 합치면 100이 나옵니다. 왜 100이 안 나옵니까? 독일은 이웃국가였다 그랬어요. 이웃 분담금 4%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웃 분담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서 중앙정부가 살림살이에 있어서 세원 자체를 중앙정부가 독점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지 유물통 정치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지 유물통 정치고 쪽지 정치고 간에 그게 나라 전체 살림살이를 사는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살림살이를 안 산다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항상 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도 그게 동조해서 뭐 저도 동조하지만 우리 지역에 뭐 돈 많이 갖고 왔다면 그래 훌륭하다 하는데 그게 이타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 이야기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서구청은 원래 19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당초 예산으로 보면은 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21%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님께서 21% 자기가 이게 전체 재원에서 21%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뭐 원합니다 잃어버리면 할 말도 없어. 왜? 호주를 한 돈도 없는데 뭐 해주기 뭐냐?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뭐 해달라 그러면은 예,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답변이 그러실 거예요. 왜? 노력을 하셔야죠. 80%를 어디 가서 얻어보셔야 되니까. 구청장님의 에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어디서 와서 이제 쪽박 들고 와서 이제 동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시군하고 달리 군은 자체 수입하고 복지 지출을 비교를 합니다. 자체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죠. 21%밖에 안 되는데 복지 지출이 나가는 거는 64%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수입보다도 몇 배가 됩니까? 나누면은 3배나 된다는 거죠. 3배가 되는데 이걸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배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는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75%를 어디에요? 정부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구청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은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입니까? 이 대응업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사업하라고 주는 돈 받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라면 이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이게 자치단체,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는 양반이 구청장님이 단체장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게 뭔 자치단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산 부분을 쭉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구청이건 뭐 또 제가 고향인 경남의 10개 군이건 간에 경남 10개 군이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거든요. 어떤 곳은 심지어 7.7%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구청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서구청은 훨씬 낫죠. 그런 곳에는 사실은 그분을 군수라고 불러드리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관성 군수나 똑같아요. 뭐 돈이 제 뭘 할까? 알고 보면 쩐의 전쟁이었다는 이야기.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은 서구청은 결국은 중앙정부 하급 행정기관으로 전락할 그와 같은 위험성에 처했는데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은 서구 시민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보십시오. 0.24%. 제가 이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이 서구청 이제 그 사업예산 명세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죠. 그러고 올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0.24%. 돈은 다 냈는데 100% 이러면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이건 나그네야. 이건 뭐 그냥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서 이게 서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나은 곳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주민 참여 예산의 규모가 큰 곳이 어디냐면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서울시보다 2배가 앞서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 참여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3선을 하셨는데 시흥시장님이 계속 이걸 넓혀왔어요. 정부와 싸우면서 해온 거예요. 0.6%. 1% 안 되기는 내나 그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물론 법적, 물리적 해석을 하면은 가능해요. 한데 그 물리적 해석이 뭐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 172조, 예, 맞습니다. 172조 제2제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법 172조에서 제2제소 권한이 뭐냐면은 서구청에서 만약에 그래 막 본래 이건 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편성에 관한 고유 권한 누가 가지냐면 단체장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0.24%는 구청장님께서 좀에 떼갖고 여러분들한테 자기 권한을 좀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큰 맘 먹고 그러면 1% 해가지고 막 우리 주민들 하게 하자. 99%는 내가 하고.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구의회에서 이게 진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72조가 작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소리냐면은 핵심은 172조가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첫 번째 공익을 현저히 그다음 현저히 자 첫 번째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거나 두 번째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는 각 기초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또 주무장관이 재의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내려가면은 재의결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서구청장이 뻗댄다.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 결정권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면은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 니 내 말 안 듣지? 오케이, 제소. 그래서 재의결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2, 제소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제소. 어디에? 행정재판. 대상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재판을 소를 장관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뻗텐다. 이제부터는 이제 행정소송이 아니죠. 뭘로 넘어간다? 형사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뻗텐다. 갖다 넣어보내요. 그래서 현행 172조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유감스럽게도 나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적극 통과해야 된다고 막 뭐 이런 뭐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더 강화됐거든요. 읽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밀어줘다. 그건 아니지. 읽어보구나. 최소한 법원 정도는 읽어보고 공부는 좀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와 비교하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100% 자기들이 결정. 이거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재정조정에 관한 건데, 재정조정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선은 사람들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다 골고루 잘 사니까,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잘 삽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못 사는 지역이 우리나라 서울 목장이 더 잘 살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왜 그러냐? 서비스는 독일하고 다르고 저기는 미국하고 비슷한 나라입니다. 알아서 살아야 되는 동네예요.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 국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쟁적 지방분권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이 자기 알아서 사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대표적인 게 스위스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지방분권 국가. 그러니까 우리 협력 좋아하잖아요. 협력 생전 안 되면서도 협력 말로 하면 협력 하는데, 실제로 헌법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협력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재정조정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재정조정이 뭐냐면은 국고보조금 들어보셨죠? 지방교부세 들어보셨죠?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재정조정의 재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것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못 사는 동네 뭐 이렇게 주고 뭐 그거 없다는 거죠. 미국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제도를 두고서 망해버리면 연방이 크레인을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단체장도 물러가라, 다 의원도 다 폐지되고 그냥 관리체제 들어가는 우리 IMF 때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서비스는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개인이 내는 이게 주민 1인당 조세 부담 관계로다가 이렇게 이걸 내보면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곳하고 못 사는 곳이 4.5배 차이가 납니다.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7이니까 우리보다는 그렇게 격차가 많지를 않아요. 독일은 거의 편차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2.7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협력적 연방 국가 또는 뭐 지방 분권 국가와 그 다음에 경쟁적 국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재정분권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일이고 스위스는 다 어느 동네 없이 다 골고루 잘 사니까 이게 재정분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딱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 제목이 뭐냐면은 나라마다 재정격차는 있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의 빌미입니다.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은 서비스가 실제로 재정 조정을 하기 전에 재정력 격차를 내는 겁니다. 이게 서무 6개 주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은 구경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 정보들이 잘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을 100으로 놓으면 쭉 주라고 말하는 이 주. 평균의 몇 배입니까? 2.4배, 244%나 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유라주라고 말하는 이 주는 66% 정도죠. 평균에. 한참 못 미치죠. 이렇게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 나라는 아예 편차가 안 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랑 실제로 이렇게 그걸 할 때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냥 뭐 바꿔서 발표할 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서비스도 저런 편차가 있어서 서비스가 이 우리나라처럼 국고보조금, 뭐 지방교부세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재정 조정의 이 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 조정 재원들이 에러 재정 조정, 그러니까 에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후 지역 뭐 이런 에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부담 재정 조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워낙 고령 인구가 많아서 워낙 산악 지역이었어. 이게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치단체가 살림을 사는데 부담이 크다.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부담 재정 조정. 그다음 재원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재원 재정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부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보면은 대부분이 다 지방 교부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 안 된다는 게 하나 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다름이 아니라 이 재정조정 재원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뭐 이렇게 지방교부세나 뭐 이런 거 받으러 가서 뭐 이런다 그랬잖아요. 저기는 연방에서 받아오는 돈이 한 66%, 나머지는 다른 동네하고 서로 의논해서 주고받는 돈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평적 재정조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조정을 할 때도 뭐냐면은 권력 자체를 재정조정 재원의 권력 자체를 연방이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과 지방정부와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는 게 이제 굉장한 큰 의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재정조정 재원 전부를 100%를 정부가 다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재정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닌데 수평적 재정조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다름이 아니라 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지역에 있는 3개 시도가 재원을 모아서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방 소비세 중에 일부를 떼서 비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좀 어려운데 도와준다고. 그 돈이 우리나라 전체 재정조정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제 엑셀에 넣어서 자동으로 한 건데 아예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워낙 작기 때문에 있어나마나 한 거죠. 제도는 우리나라가 없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쓸모있는 게 없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있어도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좋은 거는 다 있는데 단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라고 말하는 상생발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를 내면 너무 숫자가 작아서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권력을 서로 연방과 주가 나누어 가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현저하게 뚜렷합니다. 독일이 재정조정 재원이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정부가 연방이 독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방이 갖고 있는 재정조정의 재원은 26%.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 연방이 가지는 권력은 26, 주정부가 가지는 권력이 74, 완전히 지방정부가 가지는 권력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협력적 연방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지방분권 국가라는 게 저기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독일 뭐 삽니까? 아니에요. 요새 BMW 한 번씩 불이 붙어서 그렇지. BMW 불 붙은 거 독일에서 만든 겁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지. 메이커 브랜드만 그거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재정조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다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근데 서비스가 재정조정 재원이 이렇게 연방이 뭐 66, 34 그러지만
서비스는 본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자기들이 알아서 살게 됐어요. 이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세에 있어서 재정조정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절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한 알아서 살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살림을 살면 절대로 이게 누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떠냐면은 저는 그 부모님 돈 받아 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독일 가서 독일에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좋았으면 빨리 하고 왔을 텐데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근 10년을 지냈죠. 그러니까 나이가 근 40이 다 될 때까지 이제 부모님 돈을 다 썼으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돈 버는 것보다 그때 훨씬 낫겠었습니다. 왜? 내 돈 아니니까. 청구서만 내면 오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10원짜리 하나 갖고 제가 발발 떨죠. 왜? 내 돈이니까. 이게 공적 경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주는 돈은 무슨 돈? 공공의 돈은 무슨 돈? 공돈. 공공의 돈은 공돈. 공돈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늘 저녁 한 잔 먹고 탈 털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재정 운영이 어떠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쪽지 예산, 대지 물통정치, 공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돈이 그냥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530조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정말 국민에게,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에 굉장히 나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명예공직이다. 우리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정치 관료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이 관료제화되어 있다. 밥그릇이다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서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서비스는 그러니까 국회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원제입니다. 하나는 상원, 하나는 하원. 상하원의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상원이건 하원이건 이 양반들이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왜? 이분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월급을 자기 직장을 통해서 받는다면 이게 직업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직장에. 그러면은 정치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 밥그릇은 따로 있는데. 안 하죠. 아니, 이 정부건 저 정부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밥그릇입니다. 그 밥그릇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게 직업에서 그래요. 직업 정치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직업입니다. 그게 수입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많은 권력을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든 말든 어쨌든 권력을 잡아야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이 명예공직 아닙니까? 이게 명예공직입니다. 월급 안 받고 그냥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명예로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예공직.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저거는 그냥 돌아가는 살림살이만 감시를 하는 거고 중요한 상황 누가 결정합니까? 저기서 결정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로 결정. 그러니까 국민투표 요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난 시간에 이규 교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들으셨죠?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공짜로 하느냐? 활동비 받는다 그랬죠. 이 활동비가 적으냐? 많아요. 이거 지금 우리 이미 여러분 자료집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110 하면은 달러하고 비슷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당한 돈이 과연 그 나라 국민 소득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작다네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럼 주 역시 연방이 그러면 주도 당연하죠. 주도 어디냐면은 다 주의회 의원분들이 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오게 되면 여기 일하는 시간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당연하죠. 여기는 몽땅 다 그냥 명예직입니다. 제가 공갈입니다. 몽땅 다는 아니고 큰 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업 단위도 큰 곳, 그러니까 크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2만 명 이상. 우리로 보면 웃기는 이야기. 그게 뭐 큰 업은. 왜냐면 여기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한 3,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평균이. 그러니까 2만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체장도 뭐냐면은 이제 명예직이 아니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월급도 받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단 한 명도 이제 이 직업이 아닙니다. 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게 이제 비숍 체리라는 이제 여기가 인구가 예. 한 6천 명 정도 되니까 얘는 크지도 뭐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다 명예공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재미나는 게 이분들은 그냥 집행기관입니다. 의회가 아닙니다. 집행기관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단체장이시죠. 단체장인데 보면은 단체장이 국장을 겸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는 또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고 중요한 사안들만 지휘만 하는 거예요. 지휘만.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이분이 이제 부단체장인데 이번에 제가 10월 달에 초청을 해서 모셔놨습니다. 이분도 뭐냐면은 자기 이게 부단체장인데 이 사회복지국장,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국장을 경직하고 다른 부서의 또 부국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게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인구가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면 그 뭐 살림살이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도 일반 시민분들도 커피 한잔 하면서 시 살림살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규모가 작다. 규모가 작다. 그게 딱 여러분들 필이 꽂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이야기의 종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작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이건 의회는 없습니다. 의회는 누가 대신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이 다, 그러니까 유권자 전체가 의회입니다. 유권자 전체가 의회다. 의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면 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의회죠. 읍면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88%가 2만 명 이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의회가 없는 동네다. 그래서 의회가 있더라도 어떠냐면은 의회 의원들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주나 연방을 보신 바와 같이 하는 역할 자체가 중요한 거는 다 주민투표로 다 결정. 그쪽 나라 말로 시민투표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림살 전부를 거기서 다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홍보하고 이런 역할에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명예공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숫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전체 인구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집을 가지고서 댁에 가셔서 이거 엄청난 숫자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결론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나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소방입니다. 소방직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국가직화한다.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제 재난의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허그해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그 답답한 마음은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불은 본래 이게 명령계통을 따라서 오래 기다리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방이라는 이 사무는 아시다시피 불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꺼야 돼요. 근데 국가직화되면 이게 오다가 어디서 떨어지겠습니까? 저 위에서 천천히 여기서 보고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권도 뭐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뭐 실제 운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돈은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가 된다는 이야기죠. 돈이 거기 코 깨어 있으면 법도 그 사람들이 만듭니다. 법 거기 만들고 그 정부에서 만들고 돈줄 쥐고 있으면 그건 본래 이게 뭐 인사권을 주고 뭐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됐어요. 그게 그 상의식 아닙니까? 해서 이 소방 문제는 자치경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치경찰보다 더한 게 이겁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현지성을 요하는 문제고 해서 이 소방 문제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서비스처럼 읍면에서 줬으면 싶어요. 여기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 비텐바흐와 해겐슈빌이라고 말하는 이쪽 동네가 두 개 면이 합쳐서 하나의 소방서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저기 그 의용 소방대 이런 걸 생각하셔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 인구 다 합쳐봐야 2만 명이 안 되는 곳에 소방대원이 벌써 114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장비를 보면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장비도 훨씬 앞서요. 스위스에서 크게 산불 나가지고 뭐 이렇게 재해 재난 방송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예방도 잘 되고 불 나면 금세 꺼집니다. 왜? 오다가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오다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설사 나더라도 바로 진화가 가능하게끔 됐어요. 우리나라 세월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게 재난 문제. 맨날 와서 뭐 불 다 나고 뭐 아들 다 깔아앉히고 나면 대통령 와서 뭐. 그거 하면 뭐 상황 끝났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명예직으로 하면서 어떠냐면은 실제로 장비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명예직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직업이 아니면서 이거 내 오다 잘못 받아갖고 밖으로 떠지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밖으로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은 소방대장을 포함한 간부가 전부 다가 이제 100% 그거라 그랬는데 예외를 써놨죠, 여기. 쭈리히 등 대도시는 제외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크면 명예 소방대원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쭈리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가능한 곳에는 이런 걸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시민의 뜻이 공공의 살림살이를 지배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재정이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가 명예공직을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겠습니까? 작다는 겁니다. 인구수도 작고 인구수가 작으니까 재정 규모도 작고 하는 일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대로 스위스는 실제로 인구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재정을 보면 이런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조세 수입을 볼 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를 해놨습니다. 인구수로다가 비교를 해놨어요, 제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명예공직 재정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작아서 가능했다.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스위스 연방을 비교를 하면 인구수로 비교를 하면 스위스는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인구 5천만에 비교를 하면 16%밖에 안 되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오면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와 서비스 각 주의 인구를 보면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대전시를 100으로 했을 때에 대전시의 9%밖에 안 되더라. 10%도 안 돼. 지방자치단체로 오면 서구청하고 제가 말씀드린 비숍제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서구청이 100으로 본다면은 서구청 인구 100명인데 여기는 1명이더라는 거예요. 100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 직접민주주의 시스템과 소위 말하는 이 명예공직 시스템과 재정의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다. 우리도 작게 하면 서비스처럼 할 수 있다. 아니 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라고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쪼까려 부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작게 한다는 말이냐 그거죠. 작게 가능하죠. 서비스 연방이 하늘이 작아서 대통령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명예공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작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인구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죠.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지방 분권을 하자는 건데 그대로 있어야죠. 어떻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팍 줄여버린다. 작게 하는 거죠. 인구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을 팍 줄이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원으로 보면, 조세 관계로 보면 80%를 그것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국회의원 당연히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해서 얘를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 정치 규모가 굉장히 크다. 정부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크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갖다 전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갖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여기서 출발했다. 크다는 데 출발했다. 그러면 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하는 방식은 뭡니까?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국방, 외교, 사회 보장과 관련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독일도 그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외교와 국방의 문제로 만나니까 우리가 보면 트럼프 그러지. 그 외에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국방, 외교, 사회 보장, 미국은 사회 보장도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야 된다. 전부 다가 교육에 대학 교육까지 주립대라고 들어보셨죠? 주립대는 주가 주인인 대학이에요. 초, 중, 고, 대학까지 전부 다 누가? 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씀드렸죠.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뭐에 써집니까? 초, 중, 고까지 몽땅 다 선생 월급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모두 다 정보 책임자 합니다. 국세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것만 남겨놓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약 한 60%를 갖다가 광역과 기초,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여기도 국회의원 명예직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는 일도 없이 작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비스처럼 명예공직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양되어 오는 사무들 중에서 광역에서 해야 될 사무만 하고 나머지는 기초로 가고 그 다음에 기초에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이 영역으로 읍면동 쪽으로 크게 와버려야 돼요. 이 읍면동이 서비스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이게 향후에는 자치단체로 발전시켜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보증성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읍면동에서 못하는 건 여기서 하고 여기서 못하는 건 국방과 외교는 뭐 대통령이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작아질 수가 있다. 키워드는 뭐냐면은 여기가 자치 권한이 주어지면 정말 여기가 자치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비록 서비스보다는 크겠지만 평균 인구가 10,0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00명 정도 살림살이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구에서 또는 시군에서 하던 일들이 분산이 되면서 시군도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방 분권과 그 다음에 자치를 이야기하는 게
스위스처럼 목표점은 그렇게 가져가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치도 자치지만 분권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일단은 우리 가까이 갖고 오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를 갖다가 저처럼 이게 비만증 걸려있는 이런 상태로 놔둬서는 이게 곤란해요. 오래 못 살아. 죽어.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살 수 있게끔 그걸 어디로? 우리 쪽으로 가까이 가죠. 그 나라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 다음에 이 가져왔던 권한들은 다시 읍면동으로 크게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은 살림살이를 쪼개버려야 돼요. 읍면동 같은 지금 우리가 한 3,000개가 넘는다 아닙니까? 3,000개를 쪼개버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서비스도 지금 한 2,000개 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조세가 클 수밖에 없고 돈의 규모가 크면 이 큰 건물처럼 대낮에도 한낮에도 이 조명 없으면 바깥에서 보면 컴컴합니다. 컴컴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어두워지면 뭘 해야 됩니까? 마누라랑 사랑을 해야죠. 또 컴컴한 밤에는 또 누가 활동을 하십니까? 도둑님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뭐냐? 우리 행정학에서 말하는 투명성 문제, 트랜스페런시 문제가 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급강하게 됩니다. 안에서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로 380조 원의 돈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사도 안 가고 저처럼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그거 매달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저는 그거 매달 쳐다보면 왜 그걸로 제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해서 작게 합니다. 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